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독서를 사랑했던 세종대왕은 여름철이 되면 집현전 학자들에게 평소에 업무 부담에서 좀 벗어나서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사가 독서, 집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엄영으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 집현전 학자들이 다방면에서 책을 많이 출간했다고 하니까 효과가 만점이었던 셈인데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사람보다 책을 가까이 하는 여름휴가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분주한 이사철을 마친 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모습의 의원실. 평소 다독을 하기로 유명한 이 방의 주인은 누구일까? 8년 만에 국회에 돌아왔다는 경력 20여 년의 정치 베테랑, 바로 권영세 의원이다. 예, 안녕하세요.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지검 등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법률 전문가로 일방적 정치 공세가 아닌 정확한 자료와 팩트에 입각한 공격을 선보여 업그레이드된 신형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 16, 17, 18대 국회에서 당내 개혁을 주도하며 경제, 교육, 문화, 통일 등 다양한 상임위의 정치 활동을 한 것은 물론 중국 대사를 역임, 외교 분야까지 섭렵한 그에게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연륜과 실력이 어우러진 탄탄한 내공을 내뿜는 그의 인생책은 무엇일까? 저는 이 책, 조지 오웰의 1984년을 제 인생책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이 발달이 되고 여러 가지 감시 기술들, 특히 그리고 또 SNS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개인의 기본권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역설적으로, 그리고 특히 코로나 상황 이후에 개인의 동선을 체크해서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70년 전에 써진 책이지만 요즘 사회에서, 특히 우리 사회에서 대단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권영세 의원의 인생책 1984를 만나보자. 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주인공은요, 정치 경력 20년의 베테랑 정치인이십니다. 특히 이번에 미래통합당 수도권 참패 속에서도 승전보를 알려준 의원이시기도 한데요. 8년간의 공백을 깨고 이번에 21대 국회로 돌아오신 권영세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권영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에 불러주시고 소개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함께해 주실 분 김태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매주 봐도 반가운 허위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8년간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공백이 있으셨잖아요. 예. 그 공백을 깨고 다시 돌아와 보시니까 어떠신지 소감 사실 먼저 8년 중에서 한 3년 정도는 제가 대선 치르고 예. 또 중국에서 대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셨죠. 공백이라고 보긴 힘든데 어쨌든 국회에서는 한 네, 8년을 네. 비웠었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낯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과거에 있었던 데니까 익숙하기도 한데 네.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생활을 쭉 하다가 네. 그러니까 국회 안에 매몰돼 있으니까 객관적이고 이렇게 밖에서 보는 시각을 갖지 못했는데 네. 이 밖에 있다 보니까 이 바깥에서 국회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어떤 면에서 그게 국민의 시각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다 싶은 예. 게 사실 국회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피부에 와닿는 국민들의 생각이라든가 그렇죠. 또 균형 감각이라든가 예. 이런 게 중요할 텐데 공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예. 지금 와서 생각하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책을 평소에 워낙 많이 읽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뭐 좀 그렇진 않고요. 바쁘다 보니까 예.
읽을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그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읽으려고 하고 있고 아니, 그 그렇게 정도가 아니신 게 예, 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 국회 도서관 이용 우수 회원으로 선정된 이력을 찾았는데요. 국회 책만 읽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도서관에. 일이 있어서 왔다 갔는 말이죠. 도서관. 농담이고 네. 책을 이제는 뭐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예. 지식을 얻기 위한 것보다는 지혜를 얻기 위한 책을 보는데 네. 지식과 지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한 달에 한 두 권 이상 읽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요즘 예. 이 세상이 좀 바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럼요. 이 읽을 거리들이 반드시 책이 아니라 뭐 그렇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무슨 뭐 맞아요. 뉴스도 봐야 되고 예. 또 스마트폰에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 읽을 기회가 별로 없는데 네. 그래도 한 권에서 두 권 정도는 꼭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교수님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뭐 경제 관련 책이나 논문이야 뭐 당연히 많이 읽으실 네. 줄 알지만 그 외의 책들 네. 또 가끔 손에 잡으십니까? 폭넓게 경제학을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예. 또 우리도 근영세 의원과 이렇게 가깝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연유고요. 그러니까 저랑 가끔 통화를 하면서 어제 뭐 재미나는 거 없냐고. 그래서 재미나는 책을 제가 한번 추천해 준 적이 있어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이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뭐 정말 베스트셀러고 베스트죠. 오늘 할 1984년 조지 오웰의 어떤 그걸 연상시키는 그런 책인데 경제학자가 쓴 겁니다. 근데 이 조지 오웰은 이제 소설로 썼지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은 뭐냐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가 없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이라는 게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김태 교수님이 뭐 제가 멘토처럼 생각하는 분인데 그 그러니까 경제학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와 관련된 정치와 경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협약하십니다. 그래서 네. 저한테 책도 많이 추천해 주시고 근데 그 책은 제가 7년 전에 사놨는데 아직 안 읽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이 그렇게 유명한 책인데요. 예. 사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정치를 어떤 세 부류가 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뭐냐면 정치꾼, 정말 자기 욕심 챙기는 사람들. 그다음에 정치인, 네. 표 받으려고 하는 사람. 예. 그다음 정치가가 있습니다. 정치가가 사실은 이제 나라를 잘 좋은 방향 끌고 가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정치꾼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가라고 하는 사람이 몇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야. 여기 계신 분이 좀 제가 오늘 그런-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카테고리 속해요. 그래서 예.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런 책은 사실 봐야 되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다룰 이런 책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책으로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어로 저희가 분류는 못했어도 네. 그래도 권영세 의원 하시면 그래도 훌륭한 정치인으로 정치가죠. 제대로. 이 프로에 제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권영세 의원이 과연 어떤 책을 인생책으로 했을까 저희도 궁금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지 오웰의 1984를 인생책으로 꼽으셔서요. 네. 허위평론가 이 책을 혹시 언제 읽으셨나요? 고등학교 다닐 때 논술 시험을 치러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논술 필독서로 이 잘 나오는 책을 책이죠. 읽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그때는 반공소설이라고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반공소설. 네, 조지 오웰의 뭐 동물농장과 더불어서 오. 스탈린주의를 비판한 오. 소설이다라고 이해를 했고, 실제로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시 읽을 때는 좀 다른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만 볼 작품이 아니라 여러 겹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 예. 이를테면 언어에 대한 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사람들의 사상을 통제하려고 할 때 그 네. 사람의 언어를 빼앗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자유나 평등 같은 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네. 언어가 없으니까 그에 대한 사고를 그렇죠. 못한다라고 예. 하는 것. 그러니까 예. 이런 설정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네. 여겨지는 거예요. 처음 볼 때 반공서라는 해석을 하면서 읽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 볼 때 예언서 예언서요. 1984년 전에 이제 읽으면서 1984년이 오면은 정말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제가 1984년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그 뒤에 그랬으니- 태어난 세대라. 네, 영광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셨겠네요. 네. 근데 지금 우리 허평론가께서 네. 얘기하셨듯이 처음에 얘기하셨듯이 네.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게 10대 읽었을 때랑 그다음에 20대 읽었을 때랑 또 40대 다시 읽었을 때 의미가 새롭게
그 예. 달라져서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책이 반공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책이 49년도에 출간이 돼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번역이 된 거가 굉장히 빨리 번역이 됐을 예. 겁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 이게 지금 내용이 스탈린 체제를 비판한 거로 돼 있으니까 공산주의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독재라든지 지나친 국가주의라든지 감시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고 조지 오웰 자체가 사실 사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 그 참전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도 참전을 하고 또 앙드레 말로도 참전을 했는데 이 앙드레 말로나 이 해밍웨이 같은 분은 이게 뭐 종군 기자라든지 혹은 다른 형태로 참전을 해서 직접 이렇게 치열하게 총싸움하고 이런 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조지 오웰은 실제로 거기서 군인으로 참전을 해서 그 전투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프랑코 이 파에서는 히틀러하고 무솔리니가 지원을 했었죠. 거기 사회주의 진영, 소위 공화파라고 그러는 쪽을 지지해서 참전을 했는데 나중에 그 스탈린주의의 그 지독함, 공산주의 내에서도 그 파벌을 해서 지나치게 그 압제하려고 그러는 모습에 이제 반기를 들고 나중에 저기 피해 나오지요. 좀 여러 가지로 읽힐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제가 이걸 오늘의 인생책으로 예. 한 게 사실은 뭐 인생 내내에서 이게 뭐 이 교훈을 얻는 책은 사실은 아니지요. 네. 저는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소위 더블 스피크라 그래가지고 이중화법, 이중화법. 그다음에 이제 뉴 스피크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일종의 상징 조작을 통해서 대중을 장악하려는 거, 텔레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중을 장악하려는 거, 기술적인 방법으로. 네네. 또 하나는 역사를 통제함으로써 그 현재와 미래를 장악하려는 모습들이 사실은 요즘 일어나는 모습하고 겹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네. 뭐 새로운 감시 기술을 특히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CCTV라든지 기타 뭐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과학적인 매체를 동원해 가지고 대중을 통제하는 거가 그런 가능성이 점점 심화될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즘 시기에 굉장히 적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의원님 혹시 제가 이 책으로 논문 쓰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책을 써도 될 것 같아요. 해박하게 다방면으로 다 분석을 하고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제가 할 일을 많이 줄여주셨어요. 조지 오웰이 1903년생,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생인데요. 영국의 명문학교인 이튼 스쿨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졸업하면 케임브리지라든가 옥스퍼드 같은 명문 대학으로 그 진학하는 것이 코스인데 네. 조지 오웰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버마, 지금의 미얀마로 경찰이 되어서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예. 5년 정도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제국주의의 폭력성이라는 걸 절감하게 돼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의식에 눈을 뜨게 되고 네. 1936년 아까 말씀하신 스페인 내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프랑코군에 이제 맞서는 이른바 민병대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조지 오웰이 직접 참여를 해서 싸우게 되는데요. 문제는 두 가지의 적과 마주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프랑코군일 텐데 네. 나머지 두 번째 적은 그 함께 모인 사람들 내부에 그 파벌들이 너무 심하게 갈라져 있고 그 안에서 정말 죽고 죽이는 싸움이 벌어지는 그 내분을 보면서 네. 설령 어떤 대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전체주의적인 시스템 하에서 인간은 이렇게나 갈등을 벌이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네. 실제로 총상을 입고 그 스페인 내전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여정들이 조지 오웰이 뭐 동물농장이라든가 또 뭐 1984를 쓰는 계기가 됐고 그 말씀드렸던 스페인 내전 같은 경우는 카탈로니아 창가라는 작품으로 예. 또 조지 오웰이 그 당시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지 오웰이 보면은 기족은 기족인데 좀 가난한 기족으로 소위 말하면 살짝 아웃사이더 기족이었는데 이 책의 1984의 주인공도 외부 당원이라고 그래서 살짝 네. 비껴난 계급으로 표현돼서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이 1984인데요. 사실은 책을 쓸 때는 1948이라고 합니다. 해가요, 네, 나오는 해가요. 게. 그러니까 원래 책 제목 자체가요. 유럽의 마지막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썰렁하니까 출판사에서 이렇게 바꾸고 했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이제 한참 마무리에 오면서 말 그대로 지금 막 이제 공산주의의 유령들이 막 유럽을 배회를 합니다. 예. 아까 뭐 스페인 내전을 비롯해가지고 전쟁들이 유럽을 막 휩쓸어요. 예.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최악을 본 거예요. 본인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 난 네, 유럽의 네. 마지막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내 감정을 남긴다고 했을 텐데 막 식민지 쟁탈을 가지고 싸우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가지고 이 산업혁명과 아니라 자본주의의 어떤와 공산주의 대결이 있고 정치 경제 전체가 다 이렇게 바뀌는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0세기를 초반을 이야기할 때 항상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인류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는데 그 시기에 이분이 지금 네. 이 고민을 했던 거죠. 그때 보니까 이제 어떻게 소련이라는 국가가 네.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장을 하면서 국제사회에 이제 새로운 냉전이 그렇죠. 시작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예, 볼 예. 수가 있는 것 그 같아요. 이제 45년에 종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45년에 종전이 돼서 뭐 연합군들이 이기긴 이겼는데 네. 그 영국의 경제는 뭐 피폐할 대로 피폐해가지고 영국의 경제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사실은 처칠이 승리를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칠이 전후에 이루어진 선거에서 노동당한테 패배를 해서 노동당 예. 정부, 사회주의 정부가 섰을 때입니다. 예. 전 세계 패권이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사실상 넘어갔을 때지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좀 약간 뭐랄까요, 의소침해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이 책이 47년부터 48년 정도까지 쓰여졌다 그러는데 한창 48년도에 쓸 때는 베를린 봉쇄가 있을 때입니다. 네. 소련하고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영국이 독일 패전국 독일을 4등분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네. 소련이 그 베를린은 나눠서 통치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을 봉쇄해 버립니다. 네. 동베를린을. 네. 거의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뭐 일촉즉발의 이 갈등이 있을 시기니까 이런 네. 굉장히 좀 뭐 음울한 상황이지요. 예.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것이 그 책이 나오던 시대는 아시아라는 곳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서구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곳이었는데 네. 조지 오웰이 인도에서 좀 태어나서 버마, 그런지 인도, 동아시아라는 뭐, 예. 또 강대국을 하나 설정을 하는 게 나오니까 아, 그게 영향을 끼쳤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약간 패권과 같은 그렇죠. 그런 구성이 되지 않았나 그렇죠. 싶어요. 그거 이제 이스트에이시아 혹은 이스타시아로 예. 등장하는 거가 그 당시 48년도면 아직 이제 공산당이 승리하기 직전이죠. 49년도에 예. 중국 공산당이 승리해서 통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48년 그 무렵에는 한참 국공 내전이 있고 오히려 장개석을 더 그렇죠. 이 국민당을 예. 중심으로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유라시아가 좀 이렇게 공산주의 스탈린 체제를 전제로 한 거고 이스타시아는 오세아니아하고 연합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정도로 생각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이 중국에 대해서는 막연한 형편없는 나라로 자기네들이 뭐 아편 전쟁도 일으키고 예, 그랬지만 어쨌든 광대한 영토에 또 광대한 인구에 그 인구 중에서도 여러 문화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도 무시할 수 없는 문화를 가진 민족이니까 하나의 세계로 이렇게 상정을 했던 거지요. 네, 네. 아,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 의원님이야 뭐 이제 정치인으로서 완전히 각인돼 있고 정치가로서 이제 일가를 이루신 걸로 좀 평가도 받으셨는데 원래 엘리트 검사셨잖아요. 엘리트는 몰라도 검사는 검사죠. 검사 시절에도 엘리트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치인이 되신 거예요? 이제 99년도에 검사를 떠나게 되는데 98년도에 정권 교체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뭐 그 무렵만 하더라도 저는 검사로서 그러니까 검찰의 최고까지 올라가서 이 검사의 방식으로 나라를 이게 바로잡는데 뭐 아까 고학을 물리치고 뭐 나라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권 교체되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검찰이 휘둘리는 모습을 보면서 검찰 안에서는 이건 뭐 검찰을 제대로 세울 수도 없고 나라를 바로잡을 수도 없고 과학을 바로잡을 수도 없겠다. 언젠가는 정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검찰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9년도에 그만두고 미국에서 한 2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정치 뭐 사실 그 전에도 정치 권위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우선 공부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을 갔는데 예. 돌아올 무렵에 그 이 묘하게 기회가 맞아가지고
예,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마음에 이미 그림은 딱 그리고 계셨던 그림은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그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를 갔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법률가로서 케네디 스쿨이라는 데 행정을 하는 데거든요. 근데 법률가로서 그러니까 완전한 법률가로서 그 케네디 스쿨을 간 거는 제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행정하고 뭐 정책하고 하는 데니까 예. 제가 어느 정도 마음속에 그리고 갔다고 예. 할 수 있지요. 시작을 야당 의원으로 하셔서 그런지 그렇지요. 당시의 별명이 예. 업그레이드된 신형 저격수 이런 별명을 업그레이드 중요하네요. 신형 저격수. 지금 다시 또 야당 의원으로 지금 예, 들어오신 예.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또 어떤 뭔가 베테랑 저격수의 역할을 하실 건지 아니면 본인의 역할을 어떻게 상정하고 계실까요? 근데 야당의 역할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정부를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에서 보통은 뭐 그걸 좀뭐 초재선 의원들이 그런 거 하고 이제 중진이 되면은 좀 우아한 얘기를 들이나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예리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공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예. 뭐 할 생각입니다. 긴장들 하셔야 네. 되겠는데요. 여기 혹시 여당 의원들 나오면 긴장 좀 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1984라는 책의 성격 뭐 시대에 따라서 계속 다르게 또 논의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그 가운데 핵심이 전체주의에 대한 경고라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그 장치를 지금 3가지로 뽑아봤습니다. 1984 조지 오웰의 경고. 첫 번째 경고 보시죠. 독재자 빅브라더. 예. 와, 이 책 표지부터가 섬뜩하더라고요. 가상의 국가인 오세아니아의 예. 뭐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빅브라더를 예전의 번역본 같은 경우는 대형이라고 번역해요. 큰 대자에 형용자를 써서 근데 요즘에 그냥 중국어로 빅브라더. 따그. 예, 따고. 따고. 검은 머리에 검은 수염을 기른 권력과 신비스러운 정적에 쌓인 인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만 이렇게 딱 텔레스크린이나 뭐 이런 데 비추면 네. 사람들은 경외의 눈빛, 박수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찬양을 보내는 것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굉장히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그 허구적인 존재를 통해서 국가를 응집하려는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네. 이 빅브라더를 그래서 푸코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파놉티콘의 보이지 않는 감시자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설 1984에 등장하는 인구수 3억 명 정도의 가상국가 오세아니아. 이곳 오세아니아의 최고 권력자로 추앙받는 빅브라더는 인민들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감시하는 전체주의 체제의 아이콘으로 묘사된다. 하급 공무원인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의 표현에 따르면 빅브라더는 잘생기고 위험 있는 얼굴에 콧수염을 기른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는 한 번도 직접 모습을 나타낸 적이 없지만 초상화가 그려진 포스터가 곳곳에 널려 있는 것인데 포스터의 하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빅브라더가 너를 감시하고 있다. 어느 방향에서 봐도 그림의 눈과 시선이 마주치도록 설계돼 포스터를 보는 사람에게 감시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시험 감독을 할 때 그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시험 감독을 하잖아요. 사실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그 거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무서운 선생님들은 시험 감독할 때 뒤에 서 있습니다. 아, 네, 학생들의 시선의 바깥에 벗어나서 어. 전체적으로 다 보는 예. 바로 그러한 존재가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아니, 김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감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학생들과 교감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소설 속 주인공도 아니고요.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오싹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예, 예. 터지면서 그 유발 하라리 교수가 예, 빅브라더가 등장한다 하고 이제 네. 경고를 했는데 네. 그게 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어쩌는지도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좀 모호하게 나옵니다. 예. 그 사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외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일종의 모든 대중들이 뭐 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거지요. 지금도 이제 세상이 그때 뭐 스탈린 시대하고도 다르고 조지 오웰이 생각한 독재에 대한 뭐랄까 예상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다르죠. 요즘에는 요즘엔 많이 다른데 어쨌든 과학 기술도 발달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학문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대중을 통제하는 기술들이 반드시 무슨 뭐 CCTV라든지 이런 뭐 다른 카메라든지 스마트폰이 아니라도 아까 제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첫 번째 얘기 상징 조작 부분도 굉장히 발달을 해갑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빅브라더 한 사람이 아니라도 옛날부터 있던 거에다가 훨씬 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이 추가된 이런 감시 체제를 동원해가지고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왔다. 근데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에 옛날에는 뭐 되게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작은 국가가 뭐 거의 선인 것처럼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대규모의 역병 상황에서는 국가가 할 일이 좀 있다. 국가가 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감시는 필요하다. 이렇게 오히려 합의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합의가 진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국한이 된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피해가 최소화 되겠지만 그게 누군가 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냥 대중을 통제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게 간다면은 걷잡을 수 없는 독재 국가로 다시 빠져나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코로나 하면서 아주 재미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는 뭐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지만 뭐 완전히 이 IT 기술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뭐 텔레스크린 뺨칠 정도로 해가지고 딱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 경우도 이번에 코로나에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아랍이랑 막 싸우니까 다 이제 그런 시큐리티를 해요.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유나 프라이버시를 이제 반납한 이런 셈인데 1984년 버전이 지금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술 부분과 그다음에 예를 들어 희귀 전염병, 테러 뭐 이런 류의 예를 들어 위험 부분들이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사실 뭐 다른 서구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 너무 개인정보 많이 예,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이런 또 비난도 예.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나라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근데 중국 대사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상황을 좀 누구보다 또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부터 사회 신용 시스템 이런 걸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정말 QR코드를 다 찍으면서 다니는 거더라고요. 그럼 본인이 있는 위치, 내가 했던 일 이게 딱 정부가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중국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14억 중에서 7억이 넘습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정부를 좀 위협에 빠뜨리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제 장치를 굉장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처음에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우한이라는 도시를 그냥 통째로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원래대로라면은. 중국이라서 가능하고 중국이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특히 유럽 쪽으로 전파를 하게 되면서 미국도 그런 식의 그 록다운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그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런 식으로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어떤 필요성이 증가를 할 때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과다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시민사회가 그런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소위 그 OL식의 국가로 뭐 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카드 쓰시죠, 그죠? 근데 중국은 신용카드가 아니고 다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합니다. 모든 거래의 한 80%가 스마트폰이래요. 자, 그럼 크레딧 카드랑 이 스마트폰 다른 거예요. 딱 보이는 거야. 뭐 먹었지?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거지들한테 동냥해 줄 때도 거지마저도 QR코드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우리 스스로가 지금 민주주의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민주주의가 지금 혹시라도 위기에 빠지거나 또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선거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계속 워치하고 그다음 그게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 노력이 없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중국의 또 흐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문제의식 없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 중국 우리도 저렇게 가면 안 돼? 라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경고.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텔레스크린 얘기가 나왔습니다. 텔레스크린이라는 게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사실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화상회의 시스템도 텔레스크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강의도 일종의, 예. 텔레스크린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와, 이게 정말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저분이 그 당시에 뭐 텔레스크린 뭐 이런 단어 자체가요. 정말 엄청 이 통찰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런 용어를 만들었을까. 근데 사실은 저 시대가 그대로 와버렸고 그렇죠. 텔레스크린 있죠, 마이크로폰 있죠, 뭐 온갖 도청 다 하죠, 네. CCTV 시대죠. 그래서 저희 강의도 다 이제 이 텔레스크린 시대 강의를 하고 예. 있습니다. 1984에서는 당이 당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가정에 텔레스크린을 설치한다. 오전 7시 15분, 텔레스크린에서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호루라기 소리가 30초 동안이나 흘러나오는 동안 윈스턴은 텔레스크린 앞으로 뛰어가 체조 시간에 걸맞은 유쾌한 표정을 억지로 지은 채 양팔을 기계적으로 흔들어댔다. 스미스? 6079번 윈스턴 스미스? 그래, 당신. 더 낮게 굽혀요.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지 않는군요. 윈스턴의 온몸에 비오듯 땀이 흘렀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실증난 표정을 보이지 말자. 화난 표정도 짓지 말자. 눈 한 번 깜빡거려서도 안 된다. 그러면 끝장이다. 수신과 송출이 동시에 되는 기계. 함부로 끌 수조차 없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당원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을 자든 깨어있든 일하고 쉬고 있든 목욕탕에 있든 침대에 있든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리고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감시받게 되는 것이다. 허위 평론가는 뭐 휴대전화라든가 컴퓨터 쓸 때 내가 좀 감시당하고 있다. 네. 이게 감시를 당한다기보다는 예. 그 감시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어떤 SNS 등에서 클릭을 하고 뭘 검색하는 순간 네네. 그게 다 데이터로 집적이 돼서 정말 빅데이터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마침 필요로 했던 게 막 광고로 뜨는 거예요. 맞아. 얘네들이 어디서 이거 어떻게 검색하면 알고 나오죠. 추천 이렇게 해줘? 막 이러면서. 저들로 올라오죠. 네.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수렴해서 거기에 제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새로운 앱 다운받을 때 네. 뭐 위치 정보 동의하십니까? 막 이런 거 맞아요. 나오잖아요. 위치 정보 동의 안 하면 다운이 안 돼요. 그 결국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이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고 맞아요. 원한다면 언제든지 알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사회자께서도 이 아이패드를 보고 계시고 각자 다 지금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스타트rek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요즘에 또 영화나 뭐 이런 걸로 다시 예. 만들어서 스타워즈 말고 스타트rek이라고 더 옛날에 보면은 그 당시에 퍼커 이제 현장이나. 이 공상과학 영화로 그런 아이패드에 해당되는 걸 들고 다니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됐잖아요. 저게 조지 오웰 시대에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하나는 텔레스크린은 굉장히 감시 기구고 그다음에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은 굉장히 편리한 기구인 거는 결국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이걸 어떻게 쓰느냐. 스마트폰을 앞만 끄고 있어도 제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가 대강은 다 사람들이 뒤에서 결국은 이거더라고요. 예, 여기에 다 있어요. 다 예, 다 들어가 복귀가 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전송도 되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게 불안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런 식의 불안한 그 자료들을 여러 큰 빅데이터 중에서 그런 자료들을 안 쓰고 우리가 좋은 자료들만 쓴다면 그건 굉장한 문명의 이익이고 그것까지 쓰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굉장히 힘든 빅브라더의 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시민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시민사회도 이 시민사회 자체를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가 이제 그 새로운 그 위협이다 이거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상징 조작을 통해서 그다음에 과거 뭐 역사 조작을 통해서 그런 거를 조작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위협 요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조지 오웰한테 꽤 영향을 미친 사상가 중에 한 사람 이제 그람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그람시는 지금 방금 말씀한 이런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 사람들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도 하나의 헤게모니의 일환이고 또 이 지배계급이 어떻게 보면 이거 만들어 나가고 주도하는 이런 거로 이렇게 개념을 잡은 거거든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든지 SNS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막 다른 엉뚱한 데 나쁜 데로 돌리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횡행하니까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가 나오는 겁니다. SNS 시대가 되고 IT 기술이 민주주의의 헬프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자꾸 민주주의 위험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의 과제지 않을까. 이 1984를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의 이 부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해서 보면 정말 디스토피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충분히 그런 요소가 그렇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조지 오웰의 경고, 오웰식 언어 이중화법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데, 허위평론가 이 이중화법이라는 게 뭐죠? 이중화법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쿠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기니까 그걸 다른 방식으로 돌려서 전달을 하는 건데, 이를테면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했을 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싫잖아요. 싫죠. 그러니까 가격 현실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뭐 산하 제한이라고 예전에 뭐 우리가 실시했던 정책이죠. 그거 같은 경우는 그 산하 제한이라는 말 자체가 좀 부정적이니까 가족 계획이라고 바꾸자. 네, 이렇게 쿠션을 넣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순화시키는 방식. 근데 뭐 이중화법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 속에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대중을 호도하는 그 방식을 또 이중화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제가 뭐 가격이 인상을 가격 합리화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조지 오웰이 말했던 이중화법은 아니고요. 정책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본다라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서적인 경제학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심리 경제학, 사람들한테 보다 좀 합리적인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용어들은 쓰죠. 근데 그거는 이거랑은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다분히 의도가 깔려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모순된 화법을 풍자한다. 오세아니아 정부기관의 경우 진리부, 평화부, 애정부, 풍부부의 4개 부서로 나뉘는데, 평화부는 전쟁을, 애정부는 법과 질서를 책임지는 등 명칭들은 정작 하는 일과는 정반대다. 또한 당은 기존의 언어 대신 신어를 만드는데, 좋은의 반대는 나뿐이 아니라 안 좋은으로 통일, 언어를 단순화함으로써 점차 이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웰식 언어라고 불리는 이중화법이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모호한 표현은 2020년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저도 그 이중화법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처음에 트럼프 취임식 때 과거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측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언론에서 그걸 비판을 하니까 나중에 사진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측근 중에 또 나가서 한다는 얘기가 그건 사실이 아니라 대안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alternative facts라고. 근데 대안적 사실이라는 게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짓말을 우아하게 대안적 사실이라고 포장했는데, 그 지금 이 압제적이거나 자기네들이 압제를 하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를 호도하는 부분들이 이런 이중화법을 동원해서 그게 시민사회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그건 뭐 어려운 사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의 건전한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력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저런 이중화법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게 확산이 되기 전에 미리 좀 끊어주고 적절하게 확실하게 그거는 비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 안에서는 이런 표가 나왔잖아요. 무지는 힘이다. 예. 전쟁은 평화다. 예. 이거 이중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 안에서는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여기 무지한 다르게 사람이 생각하겠네. 힘이 있었고,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쟁은 평화고 자유는 예속이고 무지는 힘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뭐 책에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전쟁은 평화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거를 그 주입을 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믿게 만드는 거는 뭐 전형적인 이중 화법이지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했어요. 예. 전쟁은 평화라고 했던 부분은 결국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독재와 전쟁하는 건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자유는 예속이라고 그랬는데요. 예. 근데 시민들이 깨어있지 않는 자유, 시민이 책임을 안 지는 자유는 예속고로 간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고 경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지는 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무지하면 독재자한테 힘을 주는 거야.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앞부분에 이 세 가지 있죠. 전쟁은 평화고, 그리고 뭐 자유는 예속이고, 무지는 힘이고는 이거 뭐야? 근데 책 다 읽고 나서 느낌은 나한테 교훈을 줬구나. 역시 와닿습니다. 멘토다운 해석이죠. 아니 책 처음에요 그게 나와가지고 예. 결론은 안 내리고 책을 마무리했지만 추측에 맡겼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받았던 그 느낌은 그런 겁니다. 그 말씀에 좀 동의를 하는 게요. 이 책에서 저는 굉장히 충격 중에 하나가 일기조차 쓸 수 없다는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일기를 쓰는 게 반역행위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기를 써도 어차피 이 사람은 이제 잡혀가게 되면은 그렇죠.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역사에서 지워지고 없어지고 그냥 말살돼 버린다는 증발된다는 네. 건데 네. 그래서 이 일기를 쓴 일기도 누군가에게 전달이 절대 안 될 거라는 걸 주인공이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기를 쓰는 이유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기 위해서라고 그렇죠.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깨어 책을 있어야 읽고 나서 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혹시 이 안에 1984에 나온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그 어떻게 족쇄라고 할까요? 이 중에서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 자유를 뺏기는 것만큼은 못 참겠다라는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나 이거는 정말 못 참겠어. 뭐 책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국회 방송이라도. 무슨 얘기를 하려고 되게 궁금하네요. 그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텔레스크린이요. 이게 개인의 성생활까지 다 맞아. 감시를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성생활 안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순수한 본능 중에 하나가 그런 성에 대한 것인데, 그렇죠. 그게 보면 전체주의 국가일수록, 그러니까 극단적인 독재일수록 그것을 하나같이 억압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거 좀 다 괜찮은데. 다른 건 참을 왜 수 잠자리 있는데. 문제까지 하고 보면서 이렇게 좀 아. 화가 나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이 자유만큼은 정말 소중한데? 그건 뭐 거의 생각하는 것까지 막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아주 질식할 것 같아요. 모든 거를 그 사람들이 주문하는 대로 하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아요. 예. 여기서 표현이 몇 센치의 두뇌만 네. 빼고 다 감시당한다. 결국은 생각하던 것도 막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신호를 만드는데 그 신호는 그 숫자를 굉장히 줄여가지고 굉장히 뭐 거기 뭐 표현은 그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일상적인 그 본능적인 행동 내지는 그런 정도를 묘사할 수 있는 정도로 남기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복잡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건 다 금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즘 줄임말 자주 네. 쓰는 추세인데 예.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진짜 그런가 그렇죠. 싶어서.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무슨 뭐 좀 철학적인 말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고 예. 말 자체를 신호 사전은 뭐 왕창 줄인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무지는 힘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무지해야지 자기한테 힘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그게 또 해석이 여러 가지 방법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요. 네. 그 조지 오웰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책의 236쪽에서 237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인간의 속마음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비로움 그 자체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물론 소설 뒷부분에 가면 그 속마음이 어떤 식으로 뒤집히는지 조작당하는지 네. 그걸 정말 조지 오웰은 선명하게 그려내지만 전 그렇다고 해서 이 속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생각하는 자유, 그러니까 내면을 갖는 행위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조지 오웰이 1984를 쓴 것도 그런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미래가 다가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그 통찰을 그렇겠죠. 독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생각해요. 예. 이 조지 오웰이 우리한테 경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민주주의 소중한 거고요. 여러분 자유 소중한 거고요. 여러분 그만큼 책임 다하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 뭐 이중화법에 의한 조작,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장비에 의한 감시,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깨어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 깨어 있는 시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혼자서 깨어지는 게 아닐까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우리 허평론가께서 얘기하신 거에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제 이 끝에는 사실은 좀 미완으로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뭐 다시 윈스턴이 죽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를 남겨놨는데 뭐 일부러 그렇게 남겨놓은 것도 아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결론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열어놓은 거가 아닌가 뭐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와 일상의 소중함을 저는 너무 예. 느끼면서 그렇죠. 한 페이지 한 예. 페이지를 읽었는데 예. 의원님께서 이제 사선 의원으로 예. 또 8년 만에 국회에 또 오셔서 좀 각오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싶으세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경험을 쌓은 상태에서 예. 국회를 다시 들어왔으니까 국회 본연의 역할을 지키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지금 뭐 완전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면 아까 제가 강조한 시민사회 비슷하게 지금 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지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본연의 기능인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뭐 필요하면은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저격수 할 때는 저격수도 하고 예. 필요한 정책 대안을 낼 때는 정책 대안을 내고 네. 또 뭐 법이 필요하면 법안 그게 뭐 통과가 될 수 없을지 있을지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가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해결되는 과정에서 잘 보여주셨듯이 저는 뭐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든지 좋은 모습으로 대하면은 좋은 모습으로 신뢰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권영세 의원 인생 책방 조지 오웰의 1984로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을 소개해드리는 코너 오늘 뭐 읽지 맹수지입니다. 책은 삶에 있어서 그림이고 도시의 사진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추천해드리는 책으로 몸이 건조하던 일상을 조금 더 활기차게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화제의 책 소개해드립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며칠씩 가슴을 졸이며 지내본 적 있으신가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불안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절대 긍정의 멘탈로 유명한 저자 박영곤의 신간 불안과 트라우마 극복은 불안과 트라우마라는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멘탈 호흡 훈련, 암시 이완 훈련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훈련 방법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신경과학자인 나는 남보다 유난히 바람직하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비결이 궁금했다. 인지과학계의 거장 데니얼 레비틴이 신경과학, 심리학, 뇌과학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나이 먹는 법에 대해 정리한 책, 석세스 에이징. 이 책은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얼마나 잘 것인가 등 육체와 정서를 다루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IT 강국 인도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한국 대사의 인도 리포트는 2015년부터 2년 가까이 주 인도 대사로 있었던 조현 전 대사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인도의 모습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인데요. 인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또 한국은 인도의 발전 과정을 참고해 어떤 기회를 모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인도의 사례들을 통해 인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길잡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창의성이 자연에서 비롯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화의 창의성에 따르면 지구상에 탄생한 단일세포가 시간이 흐르면서 냄새와 소리, 빛을 이용해 세상을 탐구할 수 있는 감각들을 진화시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인간이 이룬 모든 문명이 자연의 창의성과 연결돼 있다며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자연이 진화하는 과정은 무척이나 닮았다고 합니다.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지쳐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회 도서관에서 이 지친 마음의 백신이 되어줄 힐링 도서 3권을 추천했습니다. 어떤 책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책 귀찮지만 행복해볼까는 무라카미 하루키, 마스다 미리, 오가와 이토 등 수많은 일본 현대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한 권나미 번역가의 책인데요. 300권이 넘는 일본 문학을 번역하면서 권나미 작가가 겪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해줍니다. 번역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와 번역된 원고를 편집하는 편집자의 아이디어와 같은 흥미로운 내용에 대해서도 편안하게 이야기해주는데요.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까지 병행해야 하는 번역하는 아줌마의 재밌는 일상에 독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건네줍니다. 유일무이 행복지수 1위 나라 노르웨이. 노르웨이 아빠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일 중 하나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과 추억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와 만화 보는 날이라서요는 가족의 행복을 1순위로 꼽는 노르웨이 아빠들의 육아 방식을 소개하는데요. 노르웨이 가정의 모습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면 어떨까요? 사진작가 윤광준이 자신만의 시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소개한 책, 내가 사랑한 공간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철역 녹사평역을 시작으로 최고 수준의 오디오를 갖춘 신사동의 오드매점까지 20개의 장소를 종횡무진하는 이야기인데요. 공간을 설계하고 기획한 이의 특별한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소개하면서도 작가 개인의 경험과 해석이 공간의 여백을 채워줍니다. 아름다운 공간을 사랑하고 깊이 있는 공간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오늘 책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재미난 책으로 다시 찾아올게요.